자, 오늘 수업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지. 그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말고사 준비를 들어갈 건데, 시험 범위를 들어보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너무 작아. 시조 세편이랑 홍계원전이랑, 그 다음에 국어의 어제어원을. 그치? 국어의 역사. 이게 끝이거든? 그래서 한 내용, 진도상으로는 한 2주 정도면 진도는 끝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는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진도가 짧을 때는 외부 지문 같은 걸 좀 집어넣을 가능성도 좀 있고 하니까 그건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시조세편 부분부터 문제를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원을 하기 전에 자, 당연히 선생님은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그 글의 갈래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유형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혹은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유형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심지어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갈래의 특징을 꼭 이해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시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시조. 자, 먼저 시대를 보게 되면은 자, 시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학사에서 분류를 할 때는 조선시대 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정확하게는 시조는 고려 중엽부터 현재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는 유일한 고전시가 형식이 바로 이 시조입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주향유 계층은 주로 누가 즐겼느냐? 자, 기본적으로는 양반 4대부가 중심이었다가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 평민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자, 시조의 형식을 보게 되면은 자, 시조는 기본적으로 평시조를 기준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45자 내외라고 했다는 것은 글자 수가 각 부분마다 한두 자 정도 더하거나 빼도 가감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자, 일단 요거는 밑에 건 선생님 요 적는 걸 보고 씁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초장, 중장, 그다음 종장 요렇게 3장으로 구성이 되죠. 그렇죠? 자, 초장은 3, 4, 3, 4 중장도 3, 4, 3, 4 종장은 3, 5, 4, 3 요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3장은 아까 얘기했었던 초장, 중장, 종장은 우리는 3장이라고 하고 자, 6구라고 하는 것은 각 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총 6덩어리가 만들어지죠. 1, 2, 3, 4, 5, 6. 그렇죠? 이것을 바로 6구라고 합니다. 자, 글자 수 같은 경우는 3, 4, 3, 4, 3, 4, 3, 4, 3, 5, 4, 3을 베이스로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내외 한두 자 정도 더하거나 빼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 글자 자리에 두 글자에서 네 글자 네 글자 자리도 두 글자에서 6글자까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글자 수는 세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가 네 번에 걸쳐서 끈을 그어지는 그래서 3, 4조 내지는 4, 4조 4음보 율격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율격의 형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시조가 이렇게 각 부분마다 글자 수 더하거나 빼고 되면 선생님 이게 자유시지 어떻게 정시예요?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바로 이 부분은 글자 수가 고정이 되죠. 시조의 정형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는 시조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자, 우리가 방금 했었던 평시조가 가장 기본의 형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시조 같은 경우는 양반 4대부 중심으로 향유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작품 수는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알겠죠? 거의 뭐 수십만 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품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제별로 딱딱딱 모아보면 한 3-4개로밖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양반들이 불렀을 때는 주제가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많았던 게 자연신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자연신화의 시조. 그 다음 뭐 두 번째가 유교적 충효사상.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임금님께 충성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가 뭐 늙음을 한탄하는 뭐 탈로가 정도. 요 정도로 해서 거의 주제가 천편일률적으로 3-4종류로 이제 압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했던 내용은 그냥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형식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다가 자, 그 전에도 하지만 그 사이에 연시조라고 하는 게 잠깐 등장하는, 잠깐은 아니고 평시조의 약간 변형 형태로 등장하는데, 그래서 연시조 같은 경우는 한 제목 아래 두 수 이상이 모인 것을 우리는 연시조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작가 중에 한 명, 윤선도 같은 작가가 있죠. 윤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계절별로, 우리나라 계절이 총 4개잖아. 그치? 그래서 계절별로 10수씩 총 40수의 어부사시사 같은 작품도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연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시조의 변형된 형태고, 평시조, 연시조까지는 양반들 중심으로 향유가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시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어시조는 바로 뭐냐? 임진왜란 이후 평민들이 향유하기 시작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이 어시조의 특징은 3장 6구 중 한 구 주로 가운데 줄인 중장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한 구가 길어진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이거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는 귀족의 문학이고 소설은 평민의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학을 보는 눈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서양이든 동양이든 마찬가지로 귀족이라고 하는 계층은 지배계층이잖아요. 그렇죠? 지배계층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집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를 때려서 죽여도 별 크게 벌도 안 받을 정도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막론하고 훌륭한 그 양반, 훌륭한 귀족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바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평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올바른 귀족이라고 보고, 미국도 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에서 평민들보다 먼저 나설 수 있는 그런 귀족을 훌륭한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걸 미덕으로 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말을 써서 깊은 의미를 담는 시 같은 게 귀족의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평민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쌓이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형제들이랑 싸웠는데 엄마가 말도 못하게 하면 속이 답답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처럼 아주 조금 얘기해서는 속에 있는 게 풀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평민문학으로 올수록 자꾸 장형화되고 산문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어시조가 더욱더 심화된 것이 바로 사설시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설시조는 바로 뭐다? 자, 평민이 시조를 향유하면서 장형화되고 산문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시로 치면 산문시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3장 6구 중 2구 이상 주로 3장이 그렇죠? 이상이 모두 길어진 형태의 시조를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시조 같은 경우는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넘어가는 약간 과도기적인 형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시조 같은 경우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할 동안 어시조라고 하는 작품은 실질적으로 보지 않아요. 알겠죠? 왜? 그냥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어시조 작품도 여러분들 공부하기 변화를 그냥 사설시조로 다 퉁쳐서 가르칩니다. 현재는. 알겠죠? 근데 그래도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요것만 있었으면 우리가 뭐 별거 없었지만 사실 여기에 별거 아니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추가를 할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사실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것들 여러분들 지금 이 8단원 제목, 8단원 같은 경우가 제일 첫 번째 고려가요를 배우고 지금 이제 앞으로 시조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홍겨울전 같은 우리 고전 작품들을 쭉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원래는 이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에 주로 나오던 내용이었어요. 바로 우리 문학의 정통성이라고 해서 우리 문학의 전통이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항상 꼭 필수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현재 그 모습이 살짝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시조를 배울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향가와 시조의 공통점, 즉 바로 뭐다? 우리 문학의 전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잘 나와요. 알겠죠? 자, 향가와 시조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자, 19채 향가의 경우는 자,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자, 이것이 시조에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9채 향가의 경우는 자, 낙구 혹은 후렴구라고 하는데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였죠. 자, 중고 때 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는 뭐 향가 작품, 제방내가 이런 것도 보면은 구행의 시작에 미타 차례에서 다시 만날라 이러면서 하고 감탄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시조의 종장 첫구 삼음절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승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 시조 작품들 중에 이 종장, 척구, 삼음절 부분에 감탄사나 부르는 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누구와대 인거는 간데 없다. 어지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면서 어지버 같은 감탄사를 넣거나 그 다음 두류산 양단수를 옛날에는 듣기만 하다가 지금 와서 직접 보니까 뭡니까? 그 강물에 이제 그 뭐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온다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라고 해서 아이야 같은 부르는 말을 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조의 그런 뭡니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향가의 전통이 시조로 계승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알아두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작품 바로 눈맞아 휘어진 대를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다 적었어? 천천히 적었대. 아직 조금 내가 봤을 때 여유가 많을 것 같아. 시험 기간이. 잘 안 보이지?
됐어? 자, 그러면 원천석에 눈 맞아 휘어진 대를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 일단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 정리부터 들어갈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평시조입니다. 그렇죠? 자, 성격은 의지적이고, 그 다음에 절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죠. 그래서 절의적이고, 그 다음 회고적 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제재는 바로 대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노래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해서 바로 화자의 구두, 절개와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 고도의 상징, 다음 서리, 의인법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이제 고려 말에 쓰인, 고려 말 조선 초, 바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고,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한 작품이에요. 알겠죠? 이 시기에 쓰인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는 꼭 대표적인 작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는 작품이 있죠. 바로 단신가.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할 때 여기서 이미 고려 왕조를 나타내잖아. 그치? 바로 그런 작품하고 우리가 함께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 작품을 한번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보도록 합시다.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 통고, 누가 굽다고 했는가라는 거죠. 자, 일단 눈 세모 치도록 합시다. 그쵸? 자, 눈,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제나무라면, 그죠? 한겨울에 밖에서 있어. 가뜩이나 날도 추운데 눈이 막 내리면은 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시에서, 현대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시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련, 고난,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건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 작가에 대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연관져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바로 뭐다?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세력들, 바로 일종의 이성계 일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누가 굽다고 했는가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굽다 턴고, 굽다고 했는가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변절을 의미합니다. 변절, 절개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바로 뭐냐? 지금 뭡니까? 나라가 망해가기 때문에 기울어 가니까 그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이 구워진 대나무 같더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저 새끼 변절했네, 그쵸? 뭡니까? 절의를 어겼네 얘기하지만 사실 안 그렇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절대 나는 아직 변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굽을 절이면,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개를 상징하죠. 그래서 굽어질 절개였다면 눈 속에 풀을 쏘냐, 눈 속에 푸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바로 뭐다? 자,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것 이꼴 변하지 않는 절개 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세한 고절은, 그래서 한겨울 추위에도 홀로 지키는 그런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너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대나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의 지조, 절개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수많은 이제 고전 작품, 그것도 양반이 쓴 작품에서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얘네들은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99.9%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알겠죠? 그런 거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과 주제가 비슷한 작품을 쌤님이 또 다른 이제 프린트 두 개, 또 다른 프린트 하나 나눠준 거 지금 보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작품에서는 또 지조와 절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수양산 바라보며 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이 작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몸이 죽어가서 마찬가지고 밤안에 솟는 촛불까지. 자, 이 세 개 작품은 똑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원천석의 시와는 시대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세 개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요 세 작품은 바로 계유정난. 자, 가부터 다까지는 바로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합니다. 계유정난이 무슨 사건이야? 혹시 압니까? 계유정난?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세조. 그렇지. 세조가 바로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이 됐었던 바로 그 시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성삼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사육신 중 한 사람입니다. 바로 죽음으로써 자신의 절개를 노래했었던 그런 6명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지조, 절개를 노래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수업에 나오는 작품이랑 그 제 주제가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수양산 바라보며 보도록 합시다. 자, 수양산 바라보며. 자, 여기서 이 수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중의적이냐?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이제 바로 배기와 숙제, 호멀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가 은둔한 산이 수양산입니다. 자,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바로 배기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중국에 예전에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나라의 배기와 숙제가 좀 명망 높은 관리였어. 그래서 백성들도 이 사람들을 많이 따랐었나 봐요. 알겠죠? 근데 은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주나라가 들어서게 되면서 주나라 왕이 배기와 숙제에게 너희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너희에게 높은 지위와 많은 이제 그 금은 보화를 안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회유를 했어. 근데도 배기와 숙제는 우리는 한 명의 임금만을 섬긴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버리고 은거하면서 살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배기와 숙제가 은거한 산으로서 수양산을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계유정난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세조였잖아. 그치? 세조의 원래 이름이 바로 수양대군이죠. 그렇죠? 왕자일 때 이름이 수양대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양대군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 이제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 중국의 고사를 인용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배기와 숙제는 가장 대표적인 충신이었어요. 중국에서 손꼽을 수 있는 대표적 충신의 대명사 같은 존재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화자는 그 배기와 숙제를 탓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문학적 용어로는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낯설게 하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뒤틀어 가지고 낯선 대상으로 만드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이와 숙제 같은 사람은 충신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야. 그쵸? 근데 그 충신의 대명사를 오히려 원망한다, 탓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지 이제 뒷부분에 논리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옛 중국의 그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뒤틀므로써 낯설게 만드는 문학적인 용어거든요. 이거는 특히 고2 때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낯설게 만들죠. 그럼 왜 그런지 봅시다. 줄여 죽을 진들, 굶주려 죽더라도 체미도 하나는 것과 바로 풀떼기라도 취해야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체미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중의적 표현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산나무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주나라의 녹봉을 의미한다. 주나라의 은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주나라 땅에서 나는 사소한 것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아무리 푸세의 것인들, 아무리 그런 하찮은 그 풀떼기 같은 것들이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데 여기서 누구는 바로 누구다? 주나라 땅이라는 거죠. 즉 차라리 굶어 죽을지라도 주나라 땅에서 나는 것조차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절개가 백이와 숙제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작품이 바로 이 수양산 바라보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절이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백이와 숙제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방금 배웠던 작품이랑 굉장히 또 비슷한 작품이죠. 성상문의 이 몸이 죽어가서 보다 합시다.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자, 자기가 스스로 묻고 있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하느냐? 복례산 제일봉에, 복례산은 신선이 산다고 알려져 있는 산이고 제일봉, 제일 꼭대기에 높은 봉우리 위에 낙낙장송이 되어서 그쵸. 낙낙장송, 소나무죠. 바로 지조, 절개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낙낙장송이 되어서 백설이 만건곤할 때, 자, 백설, 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련, 고난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백설이 만건곤하다,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가득하다. 이거를 시대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뭐다? 수양대군 일파의 득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홀로 푸르름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낙낙장송이 돼서 독야청청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변화먹는 절이를 상징한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앞부분에 첫 번째 줄에 했었던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니까 일종의 문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작품 방안에 겪는 촛불. 이게도 똑같은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작가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방안에 켜는 촛불. 그래서 방안에 켜져 있는 촛불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그 답부터 먼저 얘기해주면 이 촛불은 바로 감정 이입의 대상입니다. 객관적 상관문이자 화자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자, 왜 그러느냐? 자, 방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을 하였길래 라는가? 지금 실제로 이별을 한 사람은 촛불이야 화자야? 촛불이겠어 화자겠어?
화자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별해놓고 촛불 보고 이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누구죠? 그쵸? 바로 이 누구는 단종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이별을 하였길래 겉으로 눈물 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그래서 겉으로는 촛농이 떨어지고 속으로는 심지가 그 몸에 타들어가는 거를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 속은 타들어간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촛불 날과 같아서 나와 같아서 바로 화자와 동일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바로 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은 주제면은 똑같아요. 얘도 이제 지금 작가가 더군다나 정철이잖아. 그치? 정철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배웠던 작품, 사미인곡, 송미인곡을 쓴 사람이죠. 그쵸? 가장 조선시대 대표적인 딸랑이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제적인 면은 똑같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알겠죠? 자, 정철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선조시대, 임진왜란 당시 그때입니다. 알겠죠? 자, 보답시다. 내 마음 그 버연에서 잘라내서 별달을 맹글고자. 그래서 별과 달을 만들고 싶구나라는 거죠. 여기서 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화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죠. 자, 그래서 구만리 당천에 저 높은 하늘에 번듯이 걸려 있어서 반듯하게 걸려 있어서 고운님 계신 곳에, 자, 여기서 이 고운님 바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바로 임금. 그 중에서도 얘는 선조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운님 계신 곳에가 비추어나 보리라. 그래서 이거는 임에게 다가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제의 분신을 이용함으로써 일종의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별달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바꾸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이런 점은 윤대로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알겠죠? 앞에 세 작품 같은 경우는 함께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도 꽤 높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동짓달 기나긴 밤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원래 교재.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자, 대표적인 조선시대 여류 작가죠. 바로 황진이. 그치? 황진이는 기생이었다는 거 다 알죠? 그치? 기생이었고, 실제로 이제 황진이의 기명이 명월이었어요. 우리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기생만 나오면 전부 다 양반들이 명월아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사실 명월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대에 딱 한 명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기생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기명이에요. 그래서 황진이가 그때 조선시대 당시로서는 가장 기생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갈래는 역시 평시조죠. 자, 성격은 낭만적이고, 그 다음 감상적이고, 다음 애상적이죠. 자, 제재는 바로 동짓날, 기나긴 밤이죠. 자, 주제는 정든 임은, 그렇죠?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을 나타낸다. 자, 특징은 선생님 여기 적어줄게요.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적절한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태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좀 이따 작품을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바로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이제 교사형 지도서에서는 이거를 관념의 시각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학교 쌤마다 용어가 많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예전에 2009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주관적 변형이라고 했었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몇몇 교과서에서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그리고 여기는 뭐 관념의 시각화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 거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혼동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다 비슷한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황진이의 시죠. 그래서 황진이라고 하는 시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에 굉장히 좀 독특한 포지션이었어요. 알겠죠? 신분은 천민인데 사는 삶의 형식이나 모습을 보게 되면 양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직접 보필하는 몸종도 실제로 있었고, 알겠죠? 왜? 손님이 양반이니까 양반을 상대하려면 양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신분은 천민이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황진이의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동지딸 기나긴 밤을, 그렇죠?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혹시 동지가 뭐 하는 날인지 알아요? 어떤 날인지 알아요? 동지가 무슨 날일까? 밤이 제일 긴. 그치,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 바로 동짓날입니다. 알겠습니까? 낮이 가장 긴 날은 여름에 하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긴 거는 동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지, 가뜩이나 밤이 길어. 지금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야. 그치? 근데 사랑하는 힘조차 없어. 그러니까 그 긴 밤이 너무나 외롭고 지겹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미 없는 외로운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밤이 너무나 화제는 지겨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 허리를 보여내요. 이 밤을 절반을 뚝 잘라버려서 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처럼 따뜻한 포근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여기서 일단 서리서리 색깔 나는 걸로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 서리서리 넣었다가도 역시 네모를 쳐놓읍시다. 자, 이걸 현대말로 해석하면 춘풍, 봄바람처럼 따뜻한 포근한 이불 안에 꼬깃꼬깃 접어서 집어넣어놨다가, 알겠죠?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자, 어른님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온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님 오신 날 밤은 바로 뭐다? 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바로 1년에 있었던, 초장에 있었던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의미상 서로 대조를 이루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그때서야 어떻게? 구비구비 펴리라. 구비구비 역시 색깔 다른 걸 넣어 동그라미 쳐놓고, 자, 구비구비 펴리라도 네모를 치도록 합시다. 자, 이걸 해석을 하면 바로 뭐냐? 동짓달 가뜩이나 힘이 없어가지고 외로운데 날도 너무 길어. 그 긴 밤을 반을 뚝 잘라서 꼬깃꼬깃 접어서 이불 속에 쏙 집어넣어놨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가뜩이나 님과 함께 있으면 날이 즐거워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밤에다가 이 잘라놨던 시간을 쭉 펴가지고 딱 붙여서 그 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고 싶구나,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서리서리와 구비구비는 음성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태어고 의미상으로는 대조가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리서리는
꼬깃꼬깃 접는다의 뜻이고 구비구비는 쭉쭉 편다의 의미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태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대조가 되지만 사실 이 시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순 우리말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 살린 표현이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바로 네모친 요 세 부분. 그쵸? 자, 지금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뚝 잘라냈다가 꼬깃꼬깃 접었다가 짝짝 폈다가 붙였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추상적 관념. 여기서는 바로 시간이죠. 관념을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을 해서 형상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된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혹은 여러분들 교사형 교과서에서 하면은 그 교사형대로 하면은 바로 관념의 시각화. 요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참고로 현대시 중에 이 관념의 구체화, 관념의 시각화 혹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육사의 그 광야라고 하는 시입니다. 알겠죠? 이육사의 광야를 보면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변형시켜서 표현한다. 바로 그 부지런한 계절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꽃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반드시 시험 문제에 꼭 나올 거고 그것과 관련돼서 나왔을 때 이 이육사의 광야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같이 잘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눠주는 또 다른 프린트.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시다. 이거 다 적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오늘 시간 많아서.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작품인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자, 바로 어저 내일이야 하고 청사는 내 뜻이요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몇 번을 가려 꺾거나 이화우 이렇게 세 개만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것도 다 황진이 작품입니다. 자, 어저 내일이야. 자, 봅시다. 자, 어저. 여기서 어저라고 하는 건 감탄사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현대말을 굳이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내일이야. 그렇죠? 여기서는 내일, my work야. 알겠죠? 투마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즉,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그 님을 내가 그리워할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황진이한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대요. 알겠죠? 근데 그 남자도 황진을 좋아해가지고 내 황진이랑 붙어 있으려고 한 거야. 근데 황진이가 안 됩니다. 남자는 나가서 큰일을 해야 되면서 자기가 먼저 보내버린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 님을 보내고 나니까 내가 그리운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어저 내일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님을 보내놓고도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이미 보낼 때부터 나는 님을 그리워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있으랴 하더면, 있으라고 했으면 가랴마는, 같겠냐마는 이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제부태어예요. 알겠죠? 자, 제부태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미도 달라지고 표현법도 달라져요. 알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주체를 임으로 보면은, 그쵸? 바로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바로 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를 임으로 보게 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해서 뭐라고 한다? 바로 임이 굳이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요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있으려고 했으면 같겠냐마는 임이 굳이 이렇게 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있으려고 했으면 임이 굳이 같겠냐마는 이라는 문장 구조를 어순을 바꾸는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하면 도치법을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체를 화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에 나오는 제가 화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석을 어떻게? 내가 굳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을 보면 있으랴 했으면 같겠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는 점은, 내가 굳이라는 말은 사실 요 문장에 이어져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표현법으로 뭐라고 보느냐? 바로 행간 걸침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뒤에 있는 행에 연결될 내용이 앞행에다가 일부러 위치를 바꿔서 표현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는 점은 나도 몰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님을 보내놓고도 님이 너무 그리워 죽겠어요 하는 작품이 바로 이 어저 내일이야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청사는 내 뜻이요 보도록 합시다. 자, 청사는 내 뜻이요. 자, 여기서 청사는 바로 나, 화자를 나타내죠. 그래서 화자를 청산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 흘러가는 푸른 물은 님의 정이다 라고 역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 자신을 청산에, 님을 물에, 푸른 물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손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이미 나를 떠나가도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함없는 임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예어 가는 거,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임도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가 바로 이 황진이의 청사는 내 뜻이요 라고 하는 작품이죠. 알겠습니까? 멤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는 작품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하지만 이화우 흑불일제 같은 경우는 좀 비유적인 내용으로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의 태도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화우 흑불일제. 자, 여기서 이화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자가 배예요. 배. 우리 먹는 배. 배요. 그렇죠? 배꽃이 그 비처럼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계절적 배경은 바로 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봄날에 님과 이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바로 나는 봄에 화자는 임과 이별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추풍 낙엽에 가을바람 나뭇잎 떨어질 때, 자, 이렇게 하니까 계절이 어떻게? 바로 가을이 되었죠. 그래서 봄에서 지금 가을로, 그렇죠? 시간의 흐름 혹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정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여기서 저는 바로 임이죠. 그래서 임도 나를 생각하시는가? 자, 하지만 여기서 지금 나는 임이 나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리법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서리법은 답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선생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답정 넣을 때만 서리법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임도 나를 생각하는가 하고 추측만 할 뿐인 거니까 서리법이 아니에요. 자, 천리의 외로운 꿈만자. 천리. 이거는 바로 임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나타낸다. 혹은 심리적 거리감 같은 말이죠. 실제로 천리 떨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매. 그래서 가을이 되어도 임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이화우 흙불일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함께 우리가 동짓달 기나긴밤과 같이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갑시다. 시조 세 편 중에 마지막 작품 두터비 파리를 물고. 자, 가장 대표적인 풍자시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먼저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사설시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민들이 쓰다 보니까 작자 이상인 경우가 99.9%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설시조고 성격은 풍자적이고 그 다음 우의적, 돌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희화적, 대상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비판적, 대상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제재는 두꺼비, 파리, 다음 백송걸, 얘네들로 볼 수가 있고, 주제는 바로 탐관오리의 횡포와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풍자와 해학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상을 희화화시키죠. 자, 여러분들 중에 풍자와 해학을 구분 못하는 학생도 생각보다 많아요. 학생들 중에. 알겠습니까? 풍자랑 해학은 이제 화학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같은 걸로 착각을 하기도 해요. 알겠죠? 하지만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풍자는 세태를 뭡니까?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거, 돌려서 표현하는 걸 풍자라고 해요. 알겠죠? 반면에 해학은 웃으면 다 해학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풍자와 해학이 그러면 왜 같이 쓰이느냐? 우리는 어떤 대상이 우스워. 그럼 그 대상이 높아 보여, 낮아 보여? 웃음 대상을 보게 되면 높아 보여, 낮아 보여? 낮아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상을 낮춤으로써 비판의 대상, 놀림거리,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그 대상을 비판을 하기 위해서 풍자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해학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그런 거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의인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화를 통해서 바로 지배계층은 허위와 그렇죠? 수탈을 우의적으로 드러내 주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종장 화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화자가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풍자의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설시조 두터비 파리를 물고 보도록 합시다.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자, 여기서 두꺼비, 요 두꺼비는 바로 아까 필기에 썼던 바로 탐관오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꺼비가 물고 있는 요 파리라고 하는 존재, 힘없는 파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수탈받는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패한 권력자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자, 여기서 두어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그 거름으로 쓰려고 똥 같은 거 뭐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조사형 교과서에는 그냥 두어미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는데 몇몇 선생님들 중에서는 요 두엄, 바로 똥도 보면은 누런색이야. 그치? 약간 좀 더럽지만 누런색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똥이라고 하는 걸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게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사형 교과서에서는 없는데 여러분들 쌤들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쌤들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 같이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어미에 달려가 앉아서 건너산 바라보니 하기 전에 자, 지금 요 첫 번째 초장 부분에서는 바로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자성어로 얘기하면은 바로 뭐다? 가령 주구다. 가혹할 정도로 수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는 바로 매가 하나가 뿅 하고 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중앙의 관리 혹은 외세, 즉 두꺼비보다 힘이 강한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백성골이 떠 있거는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 자빠졌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부터 두엄 아래 자빠지고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바로 자,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탐관오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희화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초장과 중장에서는 바로 뭡니까? 화자는 바로 작품 밖에 위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바로 뭐야? 객관적인 상황만 지금 뭡니까? 묘사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두꺼비가 파리 물고 앉아 있다가 매가 한 마리 날아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가다가 똥통에 풀딱 하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품 밖에서 화자는 뭡니까?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줄 봅시다. 모처라 날랜 내시망정, 내가 날새끼 망정이지 에어질 뻔하게라 피멍이 들 뻔하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마지막 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화자가 변화를 합니다. 화자의 변화. 바로 이 화자는 작품 밖에 있던 사람에서 두터비로 변화를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두터비의 허장성세, 헛된 그런 일종의 뭡니까? 자기가 쥐뿔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걸 통해서 뭡니까? 두꺼비라고 하는 존재의 자기 합리화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꺼비가 마지막에 스스로를 이렇게 변명해서 내가 지금 비록 똥통에 빠지긴 했지만 내가 날새끼 망정이지 안 그러면 피멍이 될 뻔했구나, 죽을 뻔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풍자의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켜주고 있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함께 보면 정말 좋은 작품이 하나 있죠. 바로 박지원이 썼었던 작품 중에 호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호집이라는 작품도 보게 되면은 뭡니까? 이중적인 양반들, 그죠? 국곽선생이랑 그 다음에 그 여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뭡니까? 굉장히 정절을 잘 지킨다고 하는 소문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이제 자식이 5명, 아들이 5명인데 아들 성이 다 달라.
근데도 정절을 잘 지킨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북각 선생이 그 뭡니까 그 여자가 이제 그 여자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여자 밤에 찾아왔는데 아들한테 들켜 아들이 여호가 변한 게 분명하다 해가지고 그 북각 선생을 깜짝 놀래켰더니 북각 선생은 도망을 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똥통에 빠졌는데 나오니까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호랑이가 북각 선생을 야단을 치면서 그 말이 바로 일종의 양반에 대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그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북각 선생만 땅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농부가 아니 북각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뭡니까 사람이란 자고로 하늘에 항상 겸손하고 땅을 숭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땅에다가 하늘을 향해 절을 하네 이러면서 똥통에 빠져있는 모습 그대로 막 절을 하면서 집에 갔다 이런 호질의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모습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변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런 두꺼비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양반들의 이중적이고 그런 허장성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기 합리화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풍자적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시조세편의 내용이었고 일단 수업 여기까지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지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